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리라고 생각하면 조리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 우리를 졸로 취급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의 조리 아닙니다. 5천만이 있는 데다가 경제력 13위, 군사력 지금 5위, 6위 하는 나라를 보고 졸로 보다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강조하는 보수 세력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지난 수요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있었던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특강을 보내드립니다. 위기의 한반도 평화구축해법, 이런 제목의 토크쇼였는데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용인지사가 주관한 행사입니다. 한중 간 관계 회복,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핵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오늘, 이 모든 사안을 총망라하는 문정인 특보의 특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한 편 씹어먹기로 내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 복서 출신 고교 자퇴생, 세계적 명문대 UC 버클리에 합격한 영어 공부법 비결, 학교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아이, 직업을 12번이나 바꾸고 고물상을 하는 아버지와 시골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난한 아이, 학교 일진과의 싸움으로 고교 자퇴생이 된 아이. 가진 것이라곤 복싱 자격증뿐이었던 내 앞길은 막막하고 현실은 시궁창문 같았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시작한 영어 공부, 이 또한 역시 만만치 않았죠. 그러던 내 영어 실력은 영어 한 편 씹어먹기를 통해 180도로 바뀌었고 영어로 세계 10위권 UC 버클리에도 합격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영어 한 편 씹어먹기에 있었습니다. 공부도 영어도 인생도 최하위권이었던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영어 한 편 씹어먹기로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근데 영어 한 편 씹어먹어 봤니?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지금 우리 위기의 한반도라고 그러는데 한반도 뭐가 위기인가? 두말하이 할 수 없이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의 위기겠죠. 우리가 4월 위기설 나왔었죠.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나왔는데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까지 하여간 잘 지내면은 그게 뭔가 어떤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전쟁의 위험이라는 거죠. 또 이걸 또 일본에서 많이 부추겨요. 미사일 하나 쏘면 일본에서 방공호 들어가고 무슨 생존 서바이벌 키트라고 해서 또 그냥 생존 키트 전부 다 준비하고 하면 한국 언론에 나오면은 아니 일본은 또 떨어진 데서 걱정하는데 왜 한국은 걱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 위기가 제일 큰 위기겠죠. 얼마 전에 미국의 언론인 한 사람이 와서 참 묻더라고요. 왜 한국은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전쟁의 위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태연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멀리 떨어진 미국이 제일 걱정하고 그 다음 일본이 걱정하고 한국은 무사태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이 위기다. Every day is crisis. 그 다음에 일본은 1년에 한 2-3번 위기고 미국은 한 번 정도 위기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없는 나라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매일이 위기인 한국에서는 그 정도 갖고는 우리 국민이 동요하지 않는다. 또 동요하지 않아야 북한의 협박에 우리가 인질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갈 데도 없다.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패닉을 해봐야 더 어렵기만 하니까 우리는 오히려 태연한 게 우리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훨씬 우리에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그 인용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everyday crisis라고. 하여간 북한 문제와 관련된 건지 어떻든 간에 전쟁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고요. 두 번째 위기는 북한의 핵 위기겠죠. 북한이 이제 핵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제 조약이 있는데 그 국제 조약에 따르면은 핵을 가질 수 있는 국가는 5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불란서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자기들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지만 국제법적 시각에서 보면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북한이 핵 무장력을 가진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정과 인지는 다릅니다. 인정은 상대방의 지위를 받아들이는 거고 수용하는 거고, 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러면 얼마나 핵 위협이 될 수 있을 건가? 어떤 나라가 핵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핵탄두를 가져야 됩니다. 핵탄두를 가지려고 하면 자연히 핵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핵물질은 플루토늄도 있고 우라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핵물질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확보하려고 하면 핵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영변에 있는 흑연 감속로 같은 원자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변 포함해서 또 어느 곳에 은닉시킬런지 모르지만은 소위 원심 분리기를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핵탄두, 요걸 기본적으로 갖춰야만 그 국가가 핵무기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하나의 필요 조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보당국 같은 데는 북한이 최소한 10개, 많게는 20개까지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사일이라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서 SLBM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B2, B50 같은 걸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두 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죠. 장거리 폭격기는 없고, 그러나 미사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단거리 미사일, 노동 미사일이라는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이라고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이번 화성 10이라고 해서 또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4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합니다. 아직은 못 가졌다. 우리 한국 정부 같은 것은 ICBM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는 가진 걸로 보는 경우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갖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 거의 근접한 상황. 뭐 북한도 표현을 ICBM의 최종 완결 단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개발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북한은 핵탄두도 갖고 있고 그걸 실어 나르는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그 다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 미사일들입니다. 일본에 위협이 되는 것은 노동 미사일입니다. 괌에 위협이 되는 건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또는 화성 10입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은 ICBM입니다. 화성 14. 그러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운반 수단은 아직 완비가 안 됐고, 한국에 핵탄두를 실어날 수 있는 미사일은 지금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많이. 세 번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려고 하면 핵실험을 해야 돼요. 북한은 6차례를 했습니다. 1차는 실패한 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2차, 3차, 4차, 5차, 6차 다 성공했고, 6차 핵실험, 지난 9월 3일 하는 6차 핵실험은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수소탄이라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증폭탄, 원자탄을 증폭한 증폭탄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북한에서는 수소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파괴력이 최소 100킬로톤, 많게는 150킬로톤으로 봐요. 그러면 100킬로톤이 얼마나 큰 거냐? 일본을 패망케 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15킬로톤이었어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이 25킬로톤이었어요. 그럼 원자탄의 파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100킬로톤은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도 성공을 했죠. 네 번째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원자탄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이걸 사용하게 하려고 하면은 원자탄의 크기를 적게 만드는 소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데 실어 나르려고 하면은 보통 탄두의 무게가 한 500kg 정도 돼야 된다거든요. 아닐 경우는 보통 1톤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럼 1톤짜리를 500kg 줄여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를 하려고 하면은 자연히 경량화가 돼야 돼요. 경량화가 될 뿐만 아니고 또 다종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원자탄 증폭탄, 그 다음 수소폭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 그러나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북에서는 그것을 뭐 표준화, 규격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도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 규격화되고 표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그걸 이뤘다고 보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결국에 핵 무기 능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북한이 핵무기 가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재래식 그리고 핵 군비 경쟁은 강화가 될 거고, 핵을 가진 북한, 우리는 핵을 갖지 않은데 남과 북이 어떻게 평화 공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큰 문제는 그거예요. 북한이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힘이 셌을 때, 60년대, 70년대 전반기, 저는 북한은 통일전선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게 쉽게 남조선 적화 통일 전략입니다. 우리가 강했을 때는 북한이 그런 전략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무기가 기정사실화되고 북한이 우리보다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 이유는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보면 아직도 통일전선 전략을 북한 조선노동당의 기본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뭐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강했을 때는 절대 우리 앞에 호락호락하지 않게끔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이 핵무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결국 우리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은 미국에 핵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지면 일본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위협인식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중국보다 더 무서운 위협인식은 뭐냐? 통일된 한반도가 민족주의로 무장된 가운데서 핵무기를 가졌을 때 일본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무슨 일본의 보수적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사히 신문 주필을 오래 했던 후나바시 요이치라고 하는 상당히 리버럴한 지식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북한 핵무기 같지, 한국 핵무기 같지, 일본 핵무기 같지, 그러면 대만도 핵무기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핵무장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러시아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동북아 전체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갖고 서로 경쟁하는 형국이 온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핵전쟁인데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학술용어로 핵 도미노, 뉴클리어 도미노라고 하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번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북한 핵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기술, 핵 물질 또는 소형화된 핵탄두가 제3자에게 유출이 돼서 특히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 같은 데 넘어가서 이들이 런던, 파리스, 프랑크푸르트, 뉴욕을 상대로 해서 테러 행위를 했을 때 이건 엄청난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안보 위협이라는 거죠. 이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겐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우리가 또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번 사드 때문에 결국 그게
아주 가시화가 됐습니다. 지금 국제정치 학계에서는 상당히 미중 간의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정치 이론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세력 균형이 있다가 세력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력 전이 현상이 생겼을 때, 즉 패권국인 미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완만해지고 반면에 도전국인 중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마치 도전국인 중국이 패권국이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 그 단계, 영어로 탄젠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전쟁, 그것도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하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도전국인 중국이 자기가 처한 국제 질서하에 있어서의 자기의 지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으면은 전쟁할 가능성이 많대요. 만약 자기가 차지하는 국제적 지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으면은 패권국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평화적 세력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게 20세기 초 영국 패권에서 팍스 브레타니카에서 미국 패권, 팍스 아메리카로 넘어갔을 때 바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1894년 청일전쟁도 대표적인 세력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도 대표적으로 뜨는 일본, 이 지역의 기득권을 구축하려고 한 러시아사의 싸움이거든요. 구라파에서 1914년 영국이 패권국이었습니다. 새로 뜨는 신흥국 독일. 독일은 자기 빌헬름 2세 황제는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영국의 패권적 도전을 했고 그게 결국에 1차 세계대전으로 나왔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는 일본이 시체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대동아 전체, 쉽게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패권으로 군림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1901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비율빈 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또 구라파에서도 패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일본이 도전하니까 그거 수용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는 뭐냐?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헨리 키신저 박사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이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핵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양반 생각은 이거예요. 북한 체제가 빨리 붕괴될 수 있도록 중국에다 부탁을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체제 붕괴시켜서 중국이 북한을 접수를 하면은 미국은 남한에서 미군 철수하겠다. 한미동맹 안 하겠다. 그럼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력권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것이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강대국의 사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사 박힐게 조선일보에 전 주필하셨던 김대중 고문께서 얼마 전에 칼럼을 썼어요. 한국은 조리다. 장기의 조리다. 조리면 졸답게 굴고 줄 잘 서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리라고 생각하면 조리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우리를 졸로 취급합니다. 그게 이제 세력 균형 결정론에 빠진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의 조리 아닙니다. 5천만이 있는 데다가 경제력 13위, 군사력 지금 5위, 6위 하는 나라를 보고 졸로 보다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강조하는 보수 세력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 대목 보면 제가 좀 목소리가 올라가는데요. 우린 졸은 아니지만 그러나 강대국의 세력 균형 또는 세력의 분배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샌드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샌드위치를 벗어나느냐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위기의 한반도 얘기할 때는 우리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북한 문제, 북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전쟁을 어떻게 막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쟁은 반대다. 그리고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 없는 일방적 군사 행동은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아니 뭐 한국이 힘도 없는데 졸밖에 안 되는데 뭐 미국한테 그런다고 미국이 우리말 듣겠느냐. 일방적으로 할 거 아니냐. 천만입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군사 행동을 할 때는 승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승리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10월 30일 날 펜타곤에서 미 의회에 재미있는 답변서를 낸 게 있어요.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군 공군 전력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군 입장에서 지상군 투입은 어렵다. 그럼 어느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겁니까? 대한민국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대한민국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육군 우리 못 넣는다. 그럼 미국은 이길 수는 없어요. 해집을 수는 있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협력 없이, 우리의 참여 없이 정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군사 행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쉽게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북한도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하고도 협력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미국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갖고 우리 남측이,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손해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손해보는 나라가 있고 덜 손해보는 나라가 있거든요. We have everything to lose. 가장 잃을 게 많은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전쟁 나서 파괴돼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인명은 다 같지만 일본은 더더욱 손해볼 게 없고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전쟁으로 확전이 되면 제일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 막는 최선의 길은 우리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거기에선 적극적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 북한 핵 어떻게 막을 건가. 지금 북한 핵 문제 푸는 데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지금 경쟁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뭐냐.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거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라. 그러면 대화에 나오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니 핵무기를 가졌다라고는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스스로 하겠느냐. 조건 없이 대화하자. 그리고 북한은 핵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동결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협상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동결을 입구에 놓고 출구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에는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양자 교환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검증받을 준비 다 하라. 그러면 그때 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실 제가 뭐 지난 6월에 미국 가서 쌍중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하면 우리는 미국 정부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국이 전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 갖고 제가 뭐 지금까지도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또 불거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주의의 문제입니다. 어느 게 더 현실적인 거냐. 조건 없이 대화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알아서 핵미사일 활동 동결하고 또 한국과 미국은 또 알아서 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북미 대화도 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육자회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핵 문제 푸는 건 그렇습니다. 북한이 해야 될 건 분명해요. 처음에 동결하고, 두 번째는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하고, 3단계로 가서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쪽에서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 유인 효과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북한을 뺀 5개 국가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가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좀 나서서 중국, 러시아 패러다임, 즉 동결을 입구에 놓는 것,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패러다임인 소위 비핵화를 입구에 놓는 상충하는 패러다임 사이에 절충안 내는 것을 한국 정부가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미중 대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우리 신규욱 교수는 우리는 새우가 아니고 밍크고래가 돼야 된다. 밍크고래는 무슨 저 고래 싸움에 안 터지겠습니까? 오히려 새우보다 더, 새우는 가벼우니까 떴다 냈다 부유라도 할 수 있지만 밍크는 잘못했다가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 자체가 옳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편에 가는 것. 국제 정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힘이 더 중국보다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약소국은 센 편에 붙어요. 미국 편에 붙어요. 그게 이제 국제 정치 이론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아메리칸 밸런싱이라고 해요. 미국 편에 가서 중국의 부상에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요즘 남한산성 영화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한명기 교수의 병자호란 1권하고 2권을 보면은 그분들 얘기하는 건 메시지가 꼭 같아요. 괜히 당시에 17세기 인조가 있었을 때 우리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뜨는 후금청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는 명나라에 숙명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매달렸다가 삼전도의 굴욕을 본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홍타이지가 내려와서 결국에 강화도 갔다 도망쳐서 남한산성 왔다가 또 남한산성 내에서는 김상헌 선생은 결국은 뭐니까 척화파 끝까지 싸움 붙자. 그 다음 최명길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지금 먹을 식량도 없는데 주화 타협하자, 화해하자. 결국 화해를 했죠. 그러니까 결과는 아주 처참했죠. 우리 인조왕께서 삼전도에서 삼배, 상복 입고 큰절 3번 하고 고투라고 해서, 그러니까 홍태지가 저쪽에 있으면 거기 앉아있는 홍태지가 들을 수 있도록 이마로 이제 흙바닥을 쳐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돼요. 9번 하고 나면은 여기서 피가 이제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중에서 그런 굴욕이 없었죠. 그뿐 아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우리 뭐 20만 이상 되는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다 끌려가고 엄청난 우리가 재물을 전쟁 배상금으로 갚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한명기 교수나 또는 김기석이라고 하는 또 역사학자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많이 쓰는 그런 분들은 야, 이런 역사를 한번 봐라. 앞으로 3, 40년 후 보자. 미국은 분명히 지금의 역할만큼 못하고 디클라인 할 것이다. 중국은 더 커질 것이다. 괜히 지금 배팅 잘못해갖고 삼전도의 굴욕을 다시 겪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전초전이 나온 게 지금 사드 문제가 그 문제예요.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제는 잘 해결을 했어요. 그건 박근혜 정부 때 저지러 놓은 걸 문재인 정부 때 가서 하여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번 푼 거 아닙니까? 곧 풀어질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곧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이제 만나고 아마 12월 초 정도에 우리 대통령 방중 이루어질 겁니다. 대통령께서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중국에 편승하는 중국 편승론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홀로서기 하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믿고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 홀로서는 길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자. 스위스나 스위든이나 오스트리아나 과거 불가리아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진영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선언하자. 또 어떤 분은
중립국 하면은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 침탈당한다. 우리가 자강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강의 능력은 결국에 핵무장이다. 핵무장을 해서 우리가 미국,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주 좀 똑똑한 대통령 뽑아서 안보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양쪽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선택한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도랑이 있는데 이쪽 도랑 거는 이쪽 도랑 풀도 먹고 저쪽 도랑도 풀도 먹고 그게 한국이 생존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두도랑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소위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건 우리 노무현 대통령 구상 같은 거죠. 우리가 중국에 붙든 미국에 붙든 장기적인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건 편가름의 외교에서 우리가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비슷한 국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자. 이 지역에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다자안보 협력 체제가 만들어진다. 오늘날 유럽의 EU,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OSCE라고 해서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꼭 동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이제 선제 조건이 있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돼요.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한은 우리는 동맹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동맹이 우리에게 사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이 합치면 그때는 아마 거의 인구 1억을 가진 국가가 될 거예요. 지금 독일보다 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새로운 지역 질서를 만들면서 소위 평화공존하고 상생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지역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테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데 손을 드십시오. 아까 5가지 선택지 보셨죠? 그래도 우리는 미국하고 가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분. 사회자학 분께서도 그거 드셨네. 두 번째. 그래도 가까운 중국하고 잘 지내야지. 멀리 있는 미국보다는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필요하다. 편승까지 안 돼도 하여간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거에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는 이상한 동네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반이네요. 세 번째, 우리는 영세 중립국 선포해서 블록 정치에 우리는 말려들지 말자. 이거에 찬성하는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스물. 이거 상당히 많네요. 우리는 핵무장 해야 된다. 강한 국가로 가자. 핵무장론 찬성하시는 분. 한 분. 여자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 그건 이상하네. 다른 데는 핵무장론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다음 네 번째. 똑똑한 외교 대통령 뽑아서 양쪽 풀 다 뜯어먹자. 줄타기 외교 찬성하시는 분. 압도적으로 많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질서를 만들어서 편가름의 외교에서 벗어나자. 이게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이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세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놀라운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가는 거에 대한 정서에 대해서는 강대국 편승론에 대한 정서는 반대가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외교를 하든지 아니면 새 질서 만들어서 이 강대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상적이면서 또 가장 현실적이네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갈 때까지는 양쪽 풀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또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다투지 않고 동맹하지 않고 사람과 물자가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북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소망과 함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한 편 씹어먹기로 내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
복서 출신 고교 자퇴생, 세계적 명문대 UC 버클리에 합격한 영어 공부법 비결, 학교에서 영어를 가장 못하는 아이, 직업을 12번이나 바꾸고 고물상을 하는 아버지와 시골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난한 아이, 학교 일진과의 싸움으로 고교 자퇴생이 된 아이. 가진 것이라곤 복싱 자격증뿐이었던 내 앞길은 막막하고 현실은 시궁창문 같았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시작한 영어 공부, 이 또한 역시 만만치 않았죠. 그러던 내 영어 실력은 영어 한 편 씹어먹기를 통해 180도로 바뀌었고 영어로 세계 10위권 UC 버클리에도 합격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영어 한 편 씹어먹기에 있었습니다. 공부도 영어도 인생도 최하위권이었던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영어 한 편 씹어먹기로 영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근데 영어 한 편 씹어 먹어봤니? 지금 바로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바톤을 이어서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전 신청을 받은 분들한테 질문을 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고요. 100명 이상 남겨주셨어요. 그 중에서 대략 좀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 이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교수님한테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좀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이 좀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인가요? 아니면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국가 비즈니스맨입니까? 저는 뭐 그분은 사업가라고 보고요. 상당히 계산된 행보를 하는 사람이고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것도 계산된 행보고요. 그리고 얻을 거 있으면 상당히 아주 점잖고 얌전한 모습을 보이고요. 얻을 게 없으면 얻어가기 위해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익에 상당히 충실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에도 충실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가형 정치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부동산 사업하는 분들 미국 같은 데 보면 패턴이요. 우리 한국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을 후려쳐요. 엄청나게 후려쳐요. 그 트럼프는 그걸 아주 유명합니다. 가격을 후려치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싼값에 사는 거고, 아니면 협상해서 조금 올려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그분이 쓴 책 The Art of Deal이라고,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해서 사익을 추구한 대통령이 계셨죠. 그리고 또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방한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그 양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 정상이 좀 비슷한 목소리를, 메시지를 일단 표면적으로 던지는 듯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들을 도입하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민감한 이슈는 적절한 순에서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하고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일정하게 이해관계를 나누는 식으로 아마 좀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원했던 거는 사실 제재 압박을 넘어서 새로운 북핵 문제 타결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타결한다라고 하는 데는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받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평화적 타결이라고 하는데 평화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외교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대통령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거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기 전에 많은 각계각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조언이 왔어요. 상대방의 입장 좀 배려하라. 그리고 트위터에 올리는 식으로 그런 식의 막문에 가내식 그런 수사는 쓰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왔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갔었어요. 근데 어저께 국빈 만찬에서 한 연설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뭐
문장 하나하나도 그 영어 문장, 오히려 통역은 조금 어수룩했던 것 같은데 영어 문장 하나는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마음을 먹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동맹이 중요하니까 동맹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다는 면에서도 좀 그러니까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을 따질 때도 여기 와서 우리가 전략무기 많이 사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저 정부에서 전략무기 많이 사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압박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로 하고 있고 또 그와 연동시켜서 킬체인이라고 해서 오펜시브 디펜스라고 하는데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공세적 방어라고 하는 건데 적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할 또는 적대적 징후가 보였을 때 일종의 선제적 타격하는 것을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이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했을 때 억지가 실패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니까 그때 그거에 대해서 보복 반격하는 걸 넣는 건데 우리가 미사일 방어를 하든 킬체인을 하든 대량 응징 보복을 하든 요걸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찰, 감시 자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미국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7공군, 오산 7공군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한국형 킬체인을 하고 미사일 방어를 하고 대량 응징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야 위성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핵 추진 잠수함은 반대예요. 여기 해군 출신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사올 거 많고 그리고 그거 사오는 건 쉽진 않을 거예요. 미 의회에서 제동을 많이 걸 거예요. 핵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정찰 감시 쪽 자산을 많이 사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무슨 트럼프한테 여기 왔으니까 무슨 저 헛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필요한데 그것을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한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도 구매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언론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반대하시는 건지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 이따 백 장군님한테 좀 여쭤보시죠. 저는 군사적 유용성에 대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들여온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진 그러니까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하는 북한 잠수함 대항용이라고 하는데요. 잠수함은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정찰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있으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그 잠수함에 핵무기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간 바다 밑에 있으려고 하면 3개월, 4개월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떠 있으려고 하면 디젤 같은 건 다시 재공급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력의 경우는 재공급 받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건데 우리가 대양 해군을 가서 5대양 6대주로 가는 그런 해군을 가졌다면 그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는 갖고 있는 거고 인도도 지금 하나 갖고 있죠. 인도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지금 기본적으로 연안 해군 중심으로 하는 데는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보니까요. 이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제가 특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분명히 하죠. 이건 학자로서 봤을 때 시급성을 따져서 오히려 정찰 감시 자산하고 오히려 지금 보복 반격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필요한 것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좀 겹치듯이 나온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질문 주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 남북 간의 활발한 경제 협력 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 시절로 빨리 좀 돌아가기를 원하는 또 그 정도로 관계가 복원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 교류 협력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또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남한 정부의 이제 이 작업들을 해야 될지 또 그와 관련해서 또 한편으로는 개성공단 이걸 어떻게 또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뭐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하는 걸 원하죠. 그러나 지금 같은 유엔 안보
우리 제재 결의안,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3국 제재, 이런 구조로 봐서는 뭐 개성공단 재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남북 경협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현금이 가는 그런 경제 교류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소위 정부 대상으로 가지 않은 것들 같은 건 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오히려 김대중 정부 있을 때 6.15 공동선언보다는 2007년 남북 정상선언 내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많이 합의를 봤죠. 그래서 10월 3일 날 14 정상선언을 했고 11월 17일인가 될 거예요. 남북 총리가 만나서 45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거기에 뭐 안변조선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해주 무슨 특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경제 부분이 많은데요. 45개 합의사항 중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있는 제재 체제 하에서도 28개 정도는 남북 협력이 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북한에 나무 심는 사업부터 환경 사업하는 거, 인도적 지원 사업부터 그렇게 해서 당장 돈은 안 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나 미국 제재 결의안에도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미국이 저항은 상당히 클 겁니다. 미국의 입장은 지금은 북한과 얘기할 때가 아니다. 북한 계속 목조해야 된다. 그리고 항복해서 나올 때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화할 때지는 아니지만은 그건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대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남북한 간에는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산가족 재상복을 위한 적시회담은 미국이 뭐 반대한다고 해도 하시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고, 그다음 남북한 군사회담. 남북한 군사회담은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이 처음엔 반대를 했다가 요즘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근데 미국은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북한 핵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해에서 충돌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충돌이 있거나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것들이 DMZ 상에서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럼 확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미국이 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휴전선하고 서해 지역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서 북한하고 지금 군사대화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우발적 사건이 있더라도 큰 소위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뭐 미국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뭐 지금은 우리 하겠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반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 대화한다고 해서 뭐 북한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어떻든 간에 지금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없는 거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8월 9일 이후에 북한은 남측하고 거의 접촉을 지금 중지시켰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그걸 재개하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빨리 될 겁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북에서 대표단 파견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 전에 또 유소년 축구단도 또 있을 수 있고 많이 돌아가야 되면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 간에 큰 변화가 올 것 아니냐.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걸 상당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통일 모델이 독일형 모델이 있고 그다음 베트남형 모델이 있는데 뭐 다른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형 모델을 흡수통일이라고 얘기하죠. 베트남 모델을 무력형 통일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하면 점진적 합의 통일도 있어요. 예멘형인데 예멘이 통일된 다음에는 북예멘이 남예멘을 완전히 흡수해버렸지만은 통일 과정은 양측이 합의에 의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지게 되면은 북한이 중국의 신탁, 경제적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가 통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탁형 통일도 얘기해서 통일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이라고 하는 거에 얘기해서 그 독일 같은 데는 주변 사강이죠. 주변 사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러시아, 미국, 프랑스하고 영국인데 이 네 개 국가는 승전국입니다. 그리고 당시 베를린을 이 네 개 국가가 분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그런 승전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독일은
이 4강의 협의와 합의 없이는 동베를린하고 소베를린을 합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모스크바, 런던, 파리에로부터의 동의는 절대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동의 받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자꾸 착각하는데, 그래서 독일 모델을 자꾸 한국에 하면서 강대국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통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강대국 외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일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 세 번째 그 통일 비용과 관련되는 건요. 통일 비교는 우리가 통일을 볼 때 단일 민족 국가로의 통일, 연방제로의 통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의 통일,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로 나왔을 때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일본 같은 데가 제가 볼 때는 단일민족 국가에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그 다음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가 연방제고, 스위스 같은 나라가 낮은 단계 연방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하나의 주권을 가진 경우에요. 근데 통일이 하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면은 그게 단일민족 국가든 연방제든 낮은 단계 연방제든 비용은 상당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남과 북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OECD 회원국이 되는 거예요. OECD 회원국이 되면은 북한 개발하는데 다른 선진국의 개발 원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돈 갖고 해야 됩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바로 OECD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공식 정책은 이겁니다. 남북연합입니다. 남과 북이 각자 주권을 갖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과 같은 통합체의 형태를 든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북한이 계속 개발도상국으로 남고, 그러니까 ODA, 개발 원조도 받을 수 있고, WTO에는 뭐 GSP라고 하는 특혜 관세도 받을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여러 방법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에 뭐 인프라 투자하는 거, 시장 만들어주는 거, 뭐 공장 지어주는 거 다 있지만, 통일 비용의 핵심적 개념은요.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주민의 소득의 몇 퍼센트에 맞추느냐는 거예요. 똔똔해서 100% 되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듭니다. 50%로 낮추면 적게 들겠죠. 통일 비용 계산은 전부 다 자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주민의 소득의 70%로 맞춘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 창출하려고 하면 새로운 뭐 투자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점진적 통일, 그것도 남북연합 방식, 그리고 남과 북의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 가지만, 뭐 지금 유럽연합 같은 데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은 남과 북의 주권적 정체성은 각자 유지하는 게 서로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코멘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이들 통일 비용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흔히 이제 경제학적인 접근을 할 때는요, 비용을 투입해서 충분히 편익이 발생하느냐, 베네핏이라고 하죠. 코스트를 투입해서 충분히 베네핏이 나온다면 그 코스트가 들더라도 편익이 발생하는 그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많은 통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그걸 훨씬 더 상회하는 통일 혜택이 발생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가 충분히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때 코스트 앤 베네핏을 계산해서 남은 액수를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계산할 때는 분단의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분단해서 남북한이 군사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긴장을 가져오면서 국제 투자가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생기는 비용 뭐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소위 편익이 생기느냐. 시장이 커진다. 근데 또 그거 다른 쪽으로 해서 보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남북한이 그냥 우리가 흡수통일을 했다. 그러면 노동시장이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시장이 쉽게 단일화가 돼버리니까. 그럼 북한 노무자들이 남쪽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노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 협상하면은 최소한 80%는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북한하고 북한 주민들을 활용하는 건 우리보다 임금이 쉽게 얘기해서 반값 정도 낮아지니까 북한을 아주 경제적으로 유리하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요소시장이 동일화돼 버리면은 얻을 게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일 비용이 계산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자의적이고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갖고 과학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계산이 달라집니다. 지금 독일 통일됐다고 그러죠. 동독 사람들은 통일되지 않았다고 봐요. 제2, 제3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동독 사람은 지금은 2등급 시민, 3등급 시민으로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상당히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독일식 통일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도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북한 체제도 북한 주민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이 잘 먹고 잘 살아. 여서 경제적 체질이 강한 다음에 뭐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더라야지. 지금 상태에서 오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플로어로 질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필찬 선생님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안보 라인을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특별히 인도 태평양 라인을 이제 주장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런 전망과 또 그것에 대한 우리 한국의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아베 두 분이 그 얘기한 아시아 인디안 회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면 사실상 뭐 동북아 동남아 그다음에 호주 이쪽으로 했었는데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도양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을 때 아시아 회귀 전략 피보트 에이시아 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때도 기본적으로 오바마가 생각했던 것은 대중 견제를 위해서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동남아에서는 특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잡고 그다음 인도양에서는 인도하고 군사적 협력체계 구축하고 남태평양에서는 호주하고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인도 문제를 그렇게 크게 부각을 안 시켰는데 일본은 인도하고 협력을 상당히 강조해요. 대중 견제를 위해서. 왜냐하면 인도하고 또 중국이 거의 준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이 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 저는 거기 참여할 이유가 있나요? 중국이 우리의 적입니까? 중국이 우리의 잠재적 적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적이나 잠재적 적 또는 위협으로 간주하면 중국이 그렇게 위협과 적으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지정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막 그리면서 만드는 건데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상당히 미국에서도 잘못된 국제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우리 한국이 꼭 참여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 에치스나이는 기억나시죠? 1950년 1월에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스나이 사람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남한에서 오키나와로 내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스탈린하고 김일성 한편 어떤 시그널을 보냈느냐.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이 하고 스탈린이 남침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에치스나인의 개념은 아니고 전반적인 대중 견제를 위한 소위 동맹과 우방국들의 결속을 모이는 건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공동의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들끼리. 인도, 일본은 전부 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략동맹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건 해상 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 조금 이제 무리인 표현이에요. 중국이 언제 해상
통로를 방해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무역하는 국가가 해상 육상 통로 봉쇄하는 적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미국 해군이 왜 해상 통로 봉쇄를 가장 반대합니다. 큐바 위기 있을 때 로버트 케네디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존 F 케네디의 동생이 해상 봉쇄하라고 명령을 내요. 해군 참모총장이 no. 결국 잘렸지만은 미 해군은 Freedom of Navigation at High Sea. 근데 국제 공해상에 있어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미 해군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다. 양보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런가? 그때 미국이 바로 패권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사실상 패권국이 되고 패권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면서 5대양 6대주의 황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워싱턴에서 국방비 많이 받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 그려보고 저렇게 선 그려보고 세상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인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직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저 지금까지 좋은 의견 나눠주신 또 좋은 통찰을 나눠주신 문정인 교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